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수산업 도소매를 하고 있는 32살의 기혼 남성입니다. 저의 사연은 직업으로 인해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이나 처갓집과의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겪었던 좌충우돌 이야기입니다. 젊은 남자가 사연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리 말할까 싶겠지만 젊은 나이에 고생을 남들보다 앞서한 터라 애늙은이란 소리를 듣고 사는 남자이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버지가 이러니 저거 싶고 따라 배운 것 아니야. 책임져. 이제 어떡할 거냐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막은 학원도 이제 간당간당한 마당에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를 또 가? 이 인간아, 왜 사니? 차라리 둘 다 나가. 아빠, 엄마랑 각서 쓴 거 잊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글쎄 경마장을 계속 들락거리셨다네요? 그리고 이 녀석 뭘 잘했다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자? 당장 안 나와? 처갓집의 문제투성이 두 남자들 때문에 맘고생을 했던 장모님과 아내의 하소연 소리입니다. 저는 말이 좋아 수산업 도소매이지 흔히 말하는 생선 가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래는 아버지가 하시던 생선 가게였는데 제가 25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어받아 이만큼 키워낸 것이죠. 수학교사의 꿈은 접어둔 채 오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힘들었던 만큼 남들이 생각 못할 만치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 여자라고는 관심도 없던 저에게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예요. 제 나이 29살 때 만난 아내는 28살의 간호사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처갓집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보다 2살 어린 처남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누가 생선 냄새 나는 남자와 선뜻 결혼을 하겠냐 싶어서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기대를 안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 때문에 연애라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기에 근한 연애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나간 그 자리에서 아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선뜻 자신있게 다가갈 수가 없었죠.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적극적이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때 처갓집에서 엄청 반대를 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생선을 파는 주제에 내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건가? 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자고로 결혼은 집안이나 환경도 비슷해야 하는 법이라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쏙 돌아가게. 에휴, 너는 대학병원에 놀리고 놀린 게 의사인데 잘난 의사 사위는 못 데려올 망정 어디서 냄새나는 장사치를 데려온 거니? 아버지 더 화내시기 전에 더는 만나지 마. 아내는 선한 인상에 사람 겉모습만 보고 이것저것 잣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러 갔던 날 봤었던 처갓집 식구들은 정반대의 속물들로 보였습니다. 그날 처갓집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저는 아내를 포기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1년여 동안 알콩달콩 연애를 하면서 만나왔던 정이 쉽사리 접혀질 리가 있겠나요? 아내 또한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순정파였던지라 장인어른을 반년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 결국에는 가출을 했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죠. 저 또한 아내를 포기하면 평생을 혼자 살 것 같아 두 눈 딱 감고 욕심을 부렸었네요. 아내가 가출까지 하자 처갓집에서는 난리가 났었고 장인어른은 자신의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처갓집에서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정 허락을 안 하면 아내를 포기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어쨌든 제가 잘 나가는 생선 가게 사장님이었으니까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처럼 정직하게 돈 많이 벌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더라. 하지만 저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살림을 차린다고 했을 때는 2층을 싹 다 리모델링해서 꾸며주시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부모님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택이라 따로 분가해서 깨끗한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라고 하셨지만 아내가 부모님만 불편하지 않으면 합가를 해서 살겠다고 했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수년간 재활치료를 하셨는데도 한쪽 다리가 여전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했던 거였죠.
저희가 결혼하면서 2층을 사용했고 부모님과 임용고시 준비 중인 여동생이 1층을 사용했어요. 사실 아내는 제법 평수가 큰 주택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었는데 그만큼 아내는 저의 사람 됨됨이만 봤던 거고 자신이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니 둘이 벌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네요. 그때까지도 아내는 생선 장사에서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했고 제가 연 매출 10억을 훌쩍 넘기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서글서글한 성격답게 부모님과 여동생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특히 아버지는 간호사 며느리의 덕을 톡톡히 보고 계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갓집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꼿꼿하던 그분들이 어느 계기로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 제가 돈 좀 있네 하는 것을 알아채셨던 거지만요. 아내가 가출까지 하자 아내를 잘 따랐던 처남이 누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주말에 걸려온 처남 전화에 저는 차라리 집으로 오라고 했고 부모님은 처남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부담 없이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남은 몹시 당황한 듯 주택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묻더군요. 매형 생선 가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금수저였어요?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되셨나요? 생선 팔아서 이런 집을 샀을 리는 없고 어서 말 좀 해주세요. 애가 왜 이래? 말 좀 가려서 못해? 아내가 철없이 대놓고 물어보는 처남에게 야단을 쳐도 꼬치꼬치 캐물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필요도 못 느껴서 사실대로 답해 주었죠. 보통 사람들은 생선 장사를 한다고 하면 겨우 몇백을 벌겠지 하거든. 근데 가장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생선 장사야.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는 관공서 식당이나 대형 음식점에 도매로 넘기는 매출이 커서 푼돈 장사하고는 다르지. 게다가 명절 때는 평소 매출의 5배는 벌 수 있어. 왜 처남 관심 있어? 저는 처남에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매일 현금 장사에다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생각 있으면 배워볼 생각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처남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냄새나는 생선을 다루는 것에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처남은 차와 과일을 먹으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처남이 다녀간 후 추석이 다가오고 있던지라 저는 아내와 싱싱한 전복을 가지고 처갓댁을 찾아갔죠. 아내는 이번에도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며 소용없으니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이 정도에서 포기하면 되겠냐 하면서 아내를 달랬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오늘은 들어오라고 하실래나 하는데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장모님이 반겨주시기까지 하더군요. 왔어. 어서 들어와요. 아니 뭐 이런 걸 들고 왔나? 여보, 우리 사위가 들고 온 전복 좀 보세요. 어서 나와 봐요. 장모님의 격하게 반겨주시는 모습에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워서 잠시 뻥 져서 서 있기만 했죠. 장모님은 어서 들어오라며 집 안으로 잡아 이끄셨고 처남도 먼저 얼굴 봤다고 웃으면서 반겨주더군요. 장인어른은 헛기침을 하면서 어색하신지 왔는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매번 쫓아내기만 하다가 막상 받아들이려니 무척 어색하신 것 같아 보였죠. 중간에서 장모님만 어색함을 무마하고자 쉴 새 없이 수다를 떠셨습니다. 여보, 이 전복 좀 보세요. 세상에 사이즈가 이 정도면 엄청 비쌀 텐데. 역시 부자 사위라 그런가 통이 커서 좋네. 사위, 우리가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것은 다 잊고 이제 한 가족이니 얼굴 자주 보고 살자고. 알았지? 처갓집에서 반겨주고 사위로 인정해주니 좋은 일이었지만 장모님 말투에서 어째 쎄한 게 분명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촉이 느껴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25살 때부터 굴러왔던지라 눈치와 안 좋은 느낌은 몸으로 먼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티를 낼 수가 없어 의심을 거두고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이 사위 주려고 손수 장만했다며 삼계탕을 해주셨어요. 장모님은 식사 내내 아내에게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사위가 돈을 잘 버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집에서 살림만 하고 어서 아이부터 낳으라는 등 재촉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직 젊어서 아이는 몇 년 더 있다가 낳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왜 빈둥빈둥해요. 살림도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직장생활 계속해도 돼요?
이 사람도 매일 고생하는데 함께 돈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죠. 별뜻 없이 맞벌이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아내. 그 말에 잠시 장모님의 얼굴이 찌푸렸다 펴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처남이 집에 한번 다녀간 뒤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라는 사실을 두 분에게 떠벌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자신의 딸이 가난한 생선 장사가 아닌 돈 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을 다행이라 여겨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네요. 그날은 처음으로 귀한 사위에게나 해준다는 삼계탕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펴진 얼굴로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조잘대며 떠들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불편했던 일이 해소가 되었으니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유, 기쁜 일이구나. 안 그래도 항상 마음이 묵직했는데 이제 결혼식도 올리면 되겠어. 정말 잘된 일이구나.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려라. 알았지? 그리고 며칠 뒤 그날 저는 납품이 있어 냉동창고에서 한참 생선 박스를 챙기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드린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하신 듯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되냐는 물음에 저는 납품이 있어 오후 2시나 되어야 시간이 난다고 하자 그럼 카페 장소를 알려줄 테니 거기서 얼굴 좀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납품을 끝내고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집에서 옷까지 갈아입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곳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먼저 나와 계셨는데 주문한 커피와 차가 나오자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네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보자고 불렀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입시 학원이 제법 규모가 큰 것은 알고 있지. 그런데 현 시국 때문에 학생 수가 팍 줄어서 매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지 뭔가. 이 시기만 잘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자네가 투자라 생각하고 2억만 해줄 수 있지? 장모님, 저도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사업이라면 제법 큰 돈도 굴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사업이란 것이 시국을 잘 탑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수업 방식도 많이 바뀌어서 학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세요. 그러니 규모를 줄이고 대신 온라인 특강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럼 지금처럼 비싼 임대료 낼 필요도 없고 자금이 들어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의 설명에 두 분은 대번에 눈살을 찌푸리시더군요. 제가 차근차근 더 설명을 드리자 장인어른이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듣고 있자 하니까 지금 몇십 년 학원을 운영해온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가? 자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불거리는 거야? 생선 대가리나 만지는 주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어찌 안다고 훈계질이냐고. 다 필요 없고 2억 줄 거야 말 거야. 저의 설명에도 오직 돈만 요구하는 두 분에게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럴 작정으로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었나 봅니다. 저는 두 분이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업가로서 허튼 투자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본전도 못 찾을 투자는 더더욱요. 오히려 지금 정리 안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시국에 문을 닫는 학원들이 많아질 거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얼굴이 벌게져서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는데 야박하게 굴지 말고 2억만 주면 자신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큰 소리를 치셨죠.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저를 구슬려 보고자 애를 쓰시는 모습이 참 다급해 보이더군요. 몇 번을 더 설득을 해도 안 먹히는 걸 아셨는지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얼른 일어나. 부자 사위는 무슨 자꾸 핑계만 대는 거 보니 몇 천만 원도 없는 것 같구만. 에휴, 어서 일어나. 괜히 헛물만 켰잖아. 자네 정말 2억 없어? 아니 집은 으리으리하다는데 어떻게 2억도 없단 말인가? 제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으니 두 분은 괜히 시간 낭비만 했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했죠. 저도 뒤돌아 카페를 나오는데 참 씁쓸해지더군요. 왜 나쁜 예감은 한 번에 비껴가지를 않는 건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오늘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2억을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죠. 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일단 자신의 부모님이 저에게 돈 문제를 거론한 것부터 대신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도 학원에 더 투자하는 것에는 반대라며 거절한 것은 잘했다고 했죠. 자신이 내일 전화해서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안 닮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뭡니까. 아내 하나만 보면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100번, 1000번도 들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장에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새벽부터 가게로 나가서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비번이라며 아침을 못 먹고 나온 저를 위해 도시락을 챙겨서 나왔어요. 아내는 제가 허름한 옷을 입고 생선을 만지고 냄새가 나도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나 일하는 곳에 나오는 거 안 창피해?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신경 쓰일 거 아냐. 이 일이 왜 창피한 일인데? 자기가 나쁜 일해서 돈 벌어? 나 생선 무진장 좋아하고 우리 집 생선이 제일 맛있어. 아까 엄마한테 전화 드렸어. 괜히 투자 늘렸다가 쪽박 차지 마시라고. 그리고 돈 문제로 나 모르게 자기 만나지 말라고도 했더니 막 뭐라고 하시던데 그냥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분들이시니까. 아내가 나중에 들었을 때는 결국 집 담보대출을 끌어다가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 후로는 별일 없는 날들이 지나고 추석이 코앞이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는 평소의 매출보다 5배 이상은 터지는 대목이었어요. 전집이며 음식점이며 시장에서 팔 물건까지 큰돈을 들여 물건이 들어오고 그만큼 내다 팔아 수억의 돈이 오갔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장사를 해서 돈을 쓸어 모으는 동안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한창 기름 냄새를 풍기며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사위 인정도 받았는데 사돈댁에 보낸다고 정성 들여 음식을 해서 싸주셨습니다. 추석날 차례를 지내자마자 어서 처갓집에 가보라며 아내와 저의 등을 떠미셨어요.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2억 투자권을 거절한 것이 아직도 서운했는지 꽁한 표정으로 맞아주시더군요. 부모님이 보내신 전바구니와 과일바구니도 대충 주방에 올려놓으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애교도 부려보고 했지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불편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처남이 한숨을 쉬면서 졸업한 지가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에휴, 요즘 나 같은 백수는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취직하기가 힘드냐고. 엄마 나도 매형처럼 생선 가게를 배울까? 뭐야? 기껏 대학물까지 먹여놨더니 어디서 헛소리야? 엄마는 지금 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4년제 대학 나왔어요. 그것도 수학교육과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장인어른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죠. 제가 민망함에 헛기침을 하자 처남의 누나가 농담이 많이 늘었다고 웃더군요. 모두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장인어른의 쐐기를 박는 한마디. 그럼 뭐해? 결국 생선 대가리나 만지고 있는데. 아빠! 장인어른의 저의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에 결국 아내가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더니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냐며 대학 나온 사람은 생선 가게 하면 안 되냐는 둥 왜 사람을 앞에 두고 무시를 하느냐는 둥 하면서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까지 무안해서 안절부절 못했고 아내는 이왕 사위로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기로 했으면 이뻐해줘야지 언제까지 사람 직업 가지고 무시를 할 거냐면서 화를 냈어요. 장인어른은 얌전하던 딸이 생선 장사랑 결혼하더니 교양도 없어져 부모에게 소리를 지른다며 이래서 직업은 못 속인다고 또 무시하는 말을 하셨답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계속 직업 가지고 무시하는 소리에 참 힘이 빠지고 마음만 답답해져 왔어요. 저라고 냄새나는 생선 장사를 하고 싶었겠나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잡고 무시하면 다시는 친정이라고 찾아올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며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죠. 등 뒤에서는 화가 난 장인어른이 딸 자식이 변했다며 모든 것을 남자 잘못 만난 제 탓으로 돌리는 하소연만 들려왔어요. 장모님과 처남이 나와서 붙잡는데도 아내는 저를 끌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 대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우리 부모님 사람을 평가할 때 좀 심하실 때가 있어. 아직까지는 내 부모님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한테 계속 심하게 대하시니까 더는 못 듣겠더라고. 나도 계속 들으니 기분은 안 좋지. 하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자기가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아내는 속상하지만 두 분이 계속 저런 식이면 당분간은 찾아뵙기가 곤란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저렇게 말은 해도 속마음은 얼마나 아플지 생각을 하니 제 마음도 속상해서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하니 좋다며 식탁에 간식을 준비해놓고 두뇌 게임이나 하자며 바둑판을 꺼내왔어요. 아내는 쉬는 날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가 적적하실까봐 오목이나 바둑 알까기까지 즐겨하곤 했거든요. 덕분에 어머니는 개인 시간을, 아버지는 새로운 오목 강적이 생겼다고 좋아하셨죠. 자, 오늘 같은 명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여기 설거지 쿠폰부터 안마 쿠폰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어디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아가씨도 어서 이리 앉아요. 오늘 같은 날은 공부한답시고 머리 싸매고 있는 것 아니라고요. 자자, 오늘은 제가 심판을 볼 테니 먼저 편을 나눠볼까요? 아빠 긴장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번에 진 빚을 기필코 갚아줄 테니까요. 난 오늘 완승으로 집안 살림 다 떠넘길 거니까 긴장들 하거라. 당신도 예외는 아니라고요. 내가 전설의 오목신이었다고요. 그날 우리 가족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목의 알까기까지 큰 소리로 웃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집안의 분위기는 아내가 한 가족이 되면서 더욱 활기차고 화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아버지의 병수발로 가라앉아 있던 집안은 아내의 노력으로 화기애애한 가정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말 그대로 처갓집 말뚝에다가 100번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처갓집에 대놓고 2억 달러에는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가족 간의 돈과 연관되어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는 인생이 어디 제 맘대로 흘러갔던가요? 그렇지만 속상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추석이 지나고 저와 아내는 각자 바쁜 일터와 가정에서 변함없는 생활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갓집의 불편한 일만 아니라면 소소한 행복함이 있는 아주 평온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모범적인 성격의 아내와는 다르게 처갓집 식구들은 다양하게 모난 구석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거래처 납품을 마치고 일찍 들어가 엄마를 도와 저녁 준비를 돕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날은 아내가 야간 근무가 있던 날이기도 해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밤 11시 정도에 걸려온 장인어른의 전화.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시내의 한 횟집으로 나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장인어른이 깔끔하게 차려입은 몇몇 지인분들과 모임을 갖고 계신 듯 보였어요. 어서 오게나. 자자 인사드려. 여기 내 친한 지인들이네. 우리 맞사위인데 내가 아까워서 이제야 인사를 시켜주게 되었구먼. 식은 조만간 올릴 거니까 그때 와서 축하해주고 먼저 인사부터 받게. 인물도 훤하고 잘생겼지. 머리도 똑똑해서 수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야. 지금은 집안 대대로 이어온 수산업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네. 인물도 훤한 게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자넨 좋겠구먼. 수산업 쪽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계통이라 큰손들만 손을 대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자네 거물급 사일 두었구먼. 부자 사위 덕에 자네의 노후는 걱정 없겠네. 부럽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오늘도 내가 자네들 만난다고 하니까 인사드리고 밥값까지 계산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그러니 많이들 드시게나. 졸지에 불려나간 장인어른의 모임 자리에서 저는 예고에 없는 거물급 유통회사 사장에 비싼 초호화 횟집의 계산까지 마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장인어른의 체면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서 아주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식사값이야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내의 아버님인데까지 식사값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 툭하면 불러내는 장인어른의 호출에 과장된 소개가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며 자제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못마땅하신 장인어른의 타박만 이어지더군요. 자네는 내 체면 세워주는 것도 못하나. 어차피 자네 도매도 한다며. 그게 유통하고 뭐가 다른가. 말만 좀 거창하게 했을 뿐인 것을. 그것도 맞춰주기 힘드나. 그리고 내 딸이 시집살이에 맞벌이까지 하는데 이 정도 밥값이 아까워서 불평이냐고. 에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결국 아내가 일찍 들어온 저녁에 호출하신 아버님의 전화를 낚아채서는 사위 좀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소리에 장인어른이 화를 내시고선 멈추었답니다.
전화를 끊은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의 아빠지만 체면을 왜 그리 중요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죠. 장인 어른이 허풍도 좀 있으시고 체면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었다면 장모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찾아뵐 때 들고 갔던 싱싱한 전복 세트를 받아보신 뒤로는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 선물로 보낸다며 주소를 적은 리스트를 주시면서 장모님의 이름으로 보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아내는 이게 다 돈이 얼마냐며 장모님에게 전복값을 받아내겠다고 씩씩거렸지만 저는 장모님 지인분들에게 미리 인사시키는 값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내를 막았죠. 그런데 처음 2번 정도는 그렇다고 쳐도 계속된 요구에 결국 뿔이 난 아내가 장모님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일단락되었어요. 엄마 지금 우리 기둥을 뽑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전복값이 얼마인지 정말 모르고 부탁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면 그동안 보낸 전복값 500만 원 당장 보내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공짜로 못 보내드려요. 째째하기는 그깟 500만 원 전복값 때문에 엄마한테 큰 소리 내는 거냐? 이게 다 내 사위 이미지 관리하는 건데 왜 그리 몰라주는 거니? 알았어. 다신 부탁 안 한다고. 정말이지 아내와 너무 다른 처갓집 식구들의 성격에 아내만 돌연변이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아내만 아니면 처갓집과 담을 쌓고 살고 싶은 독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었네요. 제 성격도 어린 나이에 시장 바닥에서 굴러봐야 독했던지라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손절하는 칼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친정이다 보니 독하게는 못하겠더란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도 시장 5일장이 서던 날로 제가 장사 준비로 한창 바쁜 날이었어요. 평소에 거래처 납품이 없는 날이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날은 대부분 현금 장사였기 때문에 손에 돈맛을 느낄 수 있는 날이기도 해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른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는데 걸려온 처남의 전화. 처남은 축 처진 목소리로 상담이 가능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자 처남이 시장으로 나오겠다고 했죠. 1시간이 좀 넘었을까요? 처남이 터덜터덜 걸어와서는 툭하니 의자에 걸터 앉으며 하소연부터 하는 겁니다. 요즘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죠? 뭐 재미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살기 싫다. 왜 무슨 일 했었어?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처남은 한숨을 쉬면서도 무슨 일인지 쉽게 말을 안 하더군요.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냥 취업이 안 되고 하니 심란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날 처남은 제가 오후 장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말동무를 하면서 쭉 함께 있었죠. 그리고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매용, 생선 장사면 매일 이렇게 현금이 들어와요? 이게 대체 얼마야? 우와! 매일은 아니고 거래처 납품은 대부분 카드나 한 달 결제로 하는데 오늘같이 5일장 설 때는 대부분 현금으로 받지. 그럼 저도 배워볼 수 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 백수인데 놀면 뭐해요. 대신 일당은 두둑히 주세요. 저는 속으로 처남에 해봤자 한 번 하고 때려치우겠지 하면서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대신 누나한테는 물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처남은 헛웃음을 치면서 누나는 오히려 손뼉을 치며 좋아할 거라고 하더군요. 처남의 예상대로 아내는 정신 차렸나? 웬일로 그 녀석이 하면서 자신은 남동생이 빈둥거리는 것보다 생선 파는 일이라도 해보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어요. 대신에 처남이 워낙 천방지축 말썽꾸러기라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남동생이라 봐주고 했지만 워낙 철이 없고 귀가 얇아 어렸을 때부터 사고 뭉치였다고요. 오히려 처남으로 인해 제가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까지 했습니다. 저는 픽 웃으며 걱정 말라며 어린 처남 하나 못 잡겠냐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곧바로 처남은 제 가게에서 생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수룩하고 냄새 맡는다고 마스크에 장갑에 장화까지 찾아 신고 완전 무장 장착을 한 모습에 코웃음만 나왔었네요. 그래도 저 나이에 냄새나는 생선 만지는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귀여워서 차근차근 익히도록 가르쳤어요. 처남은 돈을 벌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버티는 것 같았죠. 우와, 현금이 모이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할만한데요. 이 일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지 진짜 몰랐어요. 이게 대체 하루에 얼마를 번 거야? 보통 때는 기본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지. 5일장이니까 매일 안 나와도 되고 여기서 버는 건 그냥 생활비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돼.
큰 매출은 거래처 도매에서 나오니까. 거래처 도매요? 거기선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데요? 처남의 말에 저는 그냥 픽 웃으며 거하게 많이 벌지 하면서 얼버무렸어요. 그 말에 눈동자를 굴리며 머릿속으로 숫자 계산을 하고 있는 표정을 보니 웃음이 나와서 꾹 눌러 참아야만 했죠. 옆에서 끼고 일을 가르쳐 보니 처남은 어떤 일이든 꾀는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다만 아내의 걱정처럼 순수한 건지 귀가 얇은 건지 남들 말에 혹하는 것은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심성은 그리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저 귀여울 수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나긋나긋한 여동생만 보다가 톡톡 튀는 처남이 매형매형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여간 귀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귀엽다고 생각한 처남이 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요. 처남이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저는 금고에 넣어놨던 현금 1,000만 원을 처남에게 은행에 대신 입금 좀 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5일장이 설 때 들어온 현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한꺼번에 입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처남에게 시킨 거였죠. 현금을 받아든 처남은 동공이 커지면서 좌불안석이었어요. 오늘은 거래처 납품이 급하게 걸려 있어서 처남이 대신 은행에 입금 좀 시키고 와. 얼른 갔다 와서 하던 대로 장사 준비하고 있어. 이젠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아, 네. 할 수 있죠.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얼른 다녀올게요. 처남은 마치 자신에게 약속하듯 알았다고 하더니 현금이 든 가방을 꼭 끌어안고 은행으로 향했죠. 제가 거래처 납품을 하고 돌아왔을 때 처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카톡이 날아왔을 뿐입니다. 매형 진짜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이 돈 잠깐만 빌려갈게요.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누나나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네, 여러분의 예상처럼 처남이 1,000만 원을 들고 튀었습니다. 물론 처남이 힘들다는데 돈 1,000만 원쯤이야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1,000만 원을 갖다가 어디에 썼냐가 문제였어요. 저는 이 일을 처남의 부탁대로 처갓집과 아내에게 일절 비밀로 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자 아내는 처남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말썽은 안 부리고 매형말 잘 듣고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처남이 1,000만 원을 먹튀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물론 장모님과 아내에게는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하셨죠. 처갓집 남자들은 왜 그리 지키라는 비밀이 많은 걸까요? 사람 입장 난처하게 시리. 에휴. 장인어른이 만나자고 한 곳은 서울의 한 경마장. 세상에 저는 말로만 듣던 경마장도 그날 처음 가봤었네요. 장인어른은 그곳에서 1번 말에게 모두 걸었다며 달리라고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1번 말이 이겼냐고요? 한 바퀴를 남겨두고 3번 말이 앞서자 장인어른은 펜스로 막아놓은 곳까지 달려가 육두문자까지 날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어이가 없으셨는지 중계실을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해대며 모두 조작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날 처남에 이어 장인어른까지 처갓집 남자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된 저는 정말 대책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이것들이 어디서 맨날 조작질이나 해대고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자네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비밀로 해야 하네. 이건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해온 스트레스를 날리는 유일한 게임이야. 처음에는 이겨서 제법 큰돈도 만져봤었지. 요즘 이것들이 계속 조작질을 해대는 통에 내가 가드비까지 지고 말았지 뭔가. 얼마 안 돼. 겨우 1,000만 원인걸. 그것 좀 갚아주게나. 그건 갚아줄 수 있지. 겨우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장인어른의 뻔뻔한 요구에 주먹이 불끈거렸어요. 당장 정신 차리라며 하이킥과 어퍼킥을 날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살면서 맹세한 것이 있는데 술주정, 외도, 도둑질, 특히 사행성 게임이나 투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고 자신과 약속을 한 터라 장인어른의 카드빚 또한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빚이니 못 갚아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겨우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자네 정말 1억인가? 이렇게 꼬장꼬장한 구두쇠였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자네 사위로 인정 안 해주고 안 볼 건데 그래도 괜찮은가? 1,000만 원의 카드 빚을 안 갚아주면 다시는 안 보겠다는 장인어른의 어이없는 협박에도 저는 그렇게 하신데도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 단호한 거절에 장인어른은 마음대로 하라며 사위 하나 있는 것이 대인배는커녕 빈대 간만한 소인배라며 거침없이 서운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소인배라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자 한참을 더 설득을 하시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는 저를 노려보면서 팩하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장모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래도 말을 해서 두 남자의 버릇을 고쳐놔야 하는 것인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말을 안 하자니 나중에 들통나면 아내와 장모님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말을 하자니 두 남자가 얼마나 주둥이 싸다는 말을 해댈지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왔습니다. 그래도 나쁜 버릇은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말처럼 어린 처남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날 밤 평소와 같이 항상 긍정적인 아내의 컨디션은 마냥 좋아 보였는데 제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안절부절 못했는지 눈치를 채고 무슨 일 있냐며 먼저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놀라지 말라며 장인어른의 경마장 카드빚 이야기와 처남의 1,000만 원 먹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모두 듣고 난 아내는 장인어른의 일을 들었을 때부터 얼굴이 벌개져서는 혈압이 상승하는 게 보이더란 말이죠. 거기다가 처남의 일까지 다 듣고 났을 때에는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급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못 살아. 이거 완전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내가 자기 보기 쪽팔려서 말이 안 나와 진짜. 아니 아빠는 몇 년 전에 완전히 손 뗀다고 각서까지 쓰셔놓고서는 아직까지 하시고 계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녀석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안 되겠어. 그러고는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건 아내는 장인어른과 처남이 있는지 물었고 네 아버지 좀 전에 들어오셔서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고 현석이는 아까 전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일찍 잠들었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아무 말도 묻지 말고 지금 바로 갈 테니 두 사람을 꼭 잡아두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저를 이끌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아내와 처갓집 현관에 들어서니 장모님은 이 늦은 밤중에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하셨고 장인어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보시며 고개를 옆으로 저으셨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신호로 보였죠. 그런데 그걸 아내가 본 모양이더라고요. 아빠, 엄마랑 각서 쓴 거 잊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글쎄 경마장을 계속 들락거리셨다네요. 그리고 이 녀석 뭘 잘했다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자? 안 일어나? 그러더니 처남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처남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일을 저질러 놓고 곱게 잠이 오냐며 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남은 자다가 봉창을 맞은 양 아악 아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끌려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두 눈을 부라리며 현관 쪽에 버티고 서서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무슨 사고를 쳐서 1,0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들고 튀었냐고 따져 물었죠. 1,000만 원 먹튀 소리에 장인어른한테 일장 연설을 하시던 장모님도 혼나고 계시던 장인어른도 놀라서 처남만 바라보셨죠. 처남은 저를 원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장모님보다 아내가 더 무서웠는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글쎄 친구가 재미난 야구 게임이 있는데 돈도 더블로 벌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그런데 그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더라고. 물론 처음엔 2배로 따기도 했었어. 그 후로는 계속 잃기만 했지만 처음이었어 누나 진심이야. 잘못해서 다신 안 할게. 처남은 친구를 따라 재미있는 게임에 돈을 걸면 2배, 3배로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몇 번 했다가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제 돈 1,000만 원을 갖고 갔답니다. 결국 500만 원은 또 날려먹고 500만 원만 남았다고 했죠. 자신도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엄청 후회했고 그 친구와는 대판 싸우고 절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제 돈을 갚으려고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그 소리에 털썩 주저앉으셔서는 요즘 알바를 하고 지쳐서 들어오기에 철이 들었다고 좋아했던 자신이 한심하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장인어른을 구박하고 다니며 팔이며 때리고 꼬집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러니 저것이 보고 따라 배운 것 아니야. 책임져. 이제 어떡할 거냐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막은 학원도 이제 간당간당한 마당에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를 또 가. 이 인간아 왜 사니? 차라리 둘 다 나가. 장모님은 둘 다 나가버리라며 하소연을 하시는데 처남과 장인어른이 다신 안 하겠다며 싹싹 빌어도 다 필요 없다고
두 번 다시는 안 속는다며 콧방귀도 안 뀌셨죠. 그리고는 학원도 이제 막판이라 정말로 정리를 해야겠다며 이제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아내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남에게 당장 남은 돈 500만 원이라도 보내라며 두 눈을 부라렸고, 장모님은 장인어른한테 한 번만 더 경마장에 가면 이혼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난 노숙자 생활을 해야 할 거라며 반협박을 하셨죠. 두 남자는 찍소리도 못하고 두 여자에게 알았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소동이 가라앉자 장모님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그 꼿꼿하시던 장모님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괜히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내가 대신 사과함세. 저 녀석이 돈을 갖고 튀었어도 지금까지 내색 한 번 안 했다니 내가 자네를 다시 봤네.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럼 절대로 봐주지 말게나. 그때는 자네도 가만두지 않을 거네. 그리고 자네 장인이 카드빚 해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했다며. 그것도 고맙고, 저 인간은 자네가 갚아주고 입을 씻었으면 아마 언제까지고 계속 갈 인간이었거든. 아휴, 그래도 자네라도 제정신이 박혀 있어서 다행이지 뭔가. 장모님의 말씀에 사위도 자식인데 이제 말씀 편하게 하시라며 말을 하면 장인어른과 처남에게 미움을 살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은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아내에게 의논을 한 거라 했어요. 그리고 학원이 많이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내쉬면서 30여 년 동안 운영해온 학원을 정리해서 집대출을 갚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학원 건물 자체가 곧 있으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저와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손해를 덜 볼 수 있었을 거라며 괜한 고집을 부렸다고 자책하셨죠. 전 그 건물에 대해 소상히 물었고 장모님은 아시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잖아도 모아둔 목돈으로 재테크를 해보려고 경매로 싸게 넘어가는 물건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번쩍했었죠. 학원이 있는 건물은 시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터라 싼 가격에 매입만 하면 어느 업종이든 승산이 있어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장모님의 하소연까지 모두 듣고 나서야 처남에게 500만 원까지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500만 원도 갚으라며 단단히 일렀죠. 그 후 한 달 동안은 주말마다 아내와 처갓집에 들렀어요. 장모님이 이제 믿을 건 야물딱진 딸과 사위밖에 없다며 장인어른한테 경제권을 모두 압수하고 학원의 운명까지 손에 쥔 채 저희들과 의논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싱싱한 생선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마다 장모님은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주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장모님 예전에 해주셨던 삼계탕도 참 맛있었는데 지난주에 해주신 동태탕, 오늘 해주신 아귀찜까지 정말 맛있어요. 그냥 하는 입 발린 소리가 아니고 이건 진심이에요. 혹시 식당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휴, 내가? 에이, 30년 동안 학원만 운영했는데 내가 무슨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나. 하긴 현주 외할머니가 나 키우면서 소문난 어죽집을 하셨었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엄마 손맛에 타고났나 보지. 내가 먹어봐도 먹어줄 만은 한 것 같더라고. 그래도 식당은 아무나 하나. 아니야, 엄마 진짜 맛있어. 이 정도면 엄마 식당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생각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장모님은 아내와 저의 설득에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원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보증금과 만족스러운 권리금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권리금까지 받아서 학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시장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부족한 금액은 현재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들인 다음에 비어있는 상가를 임대하면 메꿀 수가 있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재산을 모두 오픈을 안 했던 터라 저의 말에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럴 만한 목돈이 있냐고 물었죠. 그동안 우리가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기한테 다 말을 안 했는데 모아둔 목돈이 꽤 있어. 어느 정도 돈을 벌어놓으면 사실 접어둔 내 꿈을 위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기 위해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 건물로 임대업을 하면 생활비는 보장이 되니까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어. 그럼 자기 꿈이 뭐였는데? 난 자기가 하고 싶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지금까지 지켜본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 안 되면 내가 있잖아. 내가 벌면 되지. 내 연봉도 꽤 높아. 자기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웃어? 아내의 자기만 믿으라는 말에 너무 귀여워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내 짐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왜 그리 행복했던지요. 아내는 많이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본 거라면 제 뜻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자리도 좋고 경매가가 감정가보다 싸게 나와서 매입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오히려 현 시국 때문에 경매가가 싸게 나온 것이 기회라는 말까지 해주었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 건물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행운의 여신도 제 편이었는지 그 건물은 3번의 유찰이 되었고 처음 가격보다 무려 30%나 싼 가격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 건물을 감정가의 3분의 1 가격에 사들일 수가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장모님은 허허 웃으시며 건물 주인은 따로 있었나 보다라고 하시며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처음에 비해서 어느새 저를 대하실 때 스스럼 없는 태도로 반겨주셨고 인정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자식이니까 당연히 자랑스럽다 해주시지만 처갓집에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 건물을 사들이자 저희 부모님 또한 무척 기뻐하셨죠. 이제는 아들이 건물주가 되었냐면서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이시며 감격까지 하시더군요. 고맙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넌 아마 모를 거야. 나 대신 모든 짐을 어린 너에게 맡겼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 그때는 정말 희망이 안 보였었는데 집안 이만큼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건물주라니. 고맙구나. 고마워.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자꾸 좋은 일만 생기는 건가 봐요. 아가, 이게 다 네 덕인가 보다. 어머니가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리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 당연한 거라며 손살을 쳤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최고라고 예뻐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장모님에게 건물에 비어있는 적당한 상가에 식당을 내보는 것이 어떠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렸어요. 이에 장모님도 생각이 많다고 하셨고 저희는 모두 모여 앉아 의논을 했습니다. 처남은 고깃집에서 일해보니 자신이 의외로 서빙을 잘하더라며 홀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너스레까지 떨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체면을 중요시하던 장인어른은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할 거라며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남들 눈치를 봐야 해요.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을 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그럼 이제 뭘 먹고 살 생각인데요? 설마 딸 자식한테 얹혀 살 생각이셨소? 내 나이 아직 60도 안 되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다가 잘 되면 이 녀석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연금하고 용돈이나 받으면서 삽시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타박하며 정 싫으면 방해 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하셨죠. 이제 보니 아내가 누굴 닮아서 배포가 크고 여장부인가 했더니 모두 장모님을 닮아서 그랬던 건가 봅니다. 장모님은 한 번 결심을 굳히시더니 제일 자신 있는 아귀찜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강하신다며 요리학원에 등록까지 하셨죠. 처남까지 이참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아예 식당 일을 배워보겠다며 장모님과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의외로 쿵짝이 잘 맞았고 전혀 아니오시다일 것 같았던 처남은 의외의 칼솜씨를 뽐내며 실력을 쌓아갔어요. 두 사람은 내친 김에 한식 자격증까지 도전하며 이론은 1차에 합격, 실기는 한 번에 쓴맛을 보고 2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두 사람의 열정에 저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렸죠. 그렇게 준비하던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식당은 오픈 준비에 들어갔어요. 여러 곳의 맛과 비교도 해보고 부족한 맛을 보강도 해가면서 장모님은 특별 소스를 개발도 하셨습니다. 싱싱한 아귀야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오픈했는데 저희도 예상보다 매출이 좋아서 얼떨떨했어요. 현 시국의 외출 금지로 인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저희는 의외로 배달 주문이 밀려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오픈 빠르겠지 싶었는데 리뷰평이 좋아서 빠르게 SNS와 블로그의 힘에 소문을 타고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거기다가 처남의 후원 서비스가 더해지니 고객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 점수를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못마땅해 하던 장인어른도 태도가 부드러워지시면서 매우 협조적으로 식당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학원 운영하면서 말 안 듣는 학생들과 입씨름하는 것보다 일이 더 재밌단 말이야. 물론 진상 손님들 있을 땐 피곤하기도 하지만 매일 고생한 만큼 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니 이게 사람 살맛 나게 하는 맛이더라고. 사위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내기바둑 할 때는 좀 줘주는 게 어떤가? 내기돈도 3만 원이 뭔가 째째하게. 통 크게 10만 원 가세나. 사위 아석에 이 양반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네. 절대로 져주지 말게나. 당신 내가 이혼 서류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분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갓집도 이제야 안정을 찾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저의 직업을 하찮게 여기시고 창피하시던 분들이었지만 이제나마 저의 본심을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점 모두 감사한 일이죠. 저희 집 또한 경사가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몇 년 동안 떨어져서 마지막이라고 했던 작년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중학교 영어 교사직에 대기 발령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입했던 건물은 그 사이에 워낙 싸게 입찰을 받았던 건물이라 무려 5배나 튀어올랐죠. 처갓집의 식당이 자리를 잡은 올봄에는 계속 미뤄왔던 결혼식도 모두의 축복 속에서 올렸고 장모님과 아내는 이날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저와 가족들까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짐작기 어려운 하객분들은 저렇게 능력 있는 사위와 딸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왜 서글피 우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만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는 임신 5개월로 접어든 저의 분신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접어두었던 수학교사의 꿈을 향해 다시 책을 펴들었답니다. 지금은 직원을 두고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있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꿈이 있어 도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해요. 제 가족들, 이제 태어날 나의 천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남편, 아들,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에 꿈을 접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다시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꿈과 도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시장의 상인 여러분과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긴 사연 이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에서 말복이 지날 때까지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